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한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민생 현안 해법과 여야 대표 회동을 둘러싸고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핵심 현안 짚어봅니다. 김민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직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감사하죠. 저야 이렇게 또 뭐 와서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네네. 자, 수석 최고위원 선출되신 지 꼭 열흘이 지났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 이제 보내셨을 것 같은데 더구나 이제 퇴원은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입원하면서 이제 일도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열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회의가 많기도 하고 또 대표께서 안 계셔서 챙길 것들이 많았고 그 사이에 또 지방도 한번 갔다 왔고 네. 생각지도 않게 또 이재명 대표께서 안 계신 날 또 박찬대 원내께서 겹쳐서 안 계셔서 회의 주제도 한번 했고 뭐 하여간 정신없이 열흘을 그래도 선방하면서 넘겼습니다. 지방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남에 예. 곡성하고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궐선거 열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원래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이 호남부터 한번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고 근데 저희라도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하고 한준호 최고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핵심 현안들 여쭤보기 전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 본인 얘기 조금 하고 옛날 얘기도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자,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5대 국회 초선, 16대 국회 재선. 이때까지 30대 중반 재선 의원 김민석 앞에는 정말 거칠 게 없어 보였어요. 제가 16대 때 출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정치 역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선 이후에 물론 뭐 서울시장 선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21대 국회 입성할 때까지 20년이 걸렸죠. 18년 정확하게는 2002년도에 네. 제가 재선이다가 서울시장 후보를 그러니까요. 나가서 네. 이명박 후보하고 붙었을 때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20년 복귀할 때까지 18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16대 국회, 21대 국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런 거고. 예. 어쨌든 18년 걸렸습니다. 그 18년이 지금의 정치인 김민석에게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어떻게 규정하세요? 그 세월을.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라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야인 시절이었는데요. 뭐 정치적, 경제적, 뭐 가정적, 인간적 다 뭐 바닥에 바닥을 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요. 어쨌든 지내놓고 나니까 감사한 시간이고 저한테는 그 전에는 30대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했으면 잘 나갔 거잖아요. 거칠 게 없을 때도요. 제가 근데 제가 출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때보다 조금 사람이 좀 철이 좀 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14대 국회 1992년에도 당선될 뻔했어요. 그럼요. 그때 이제 우리 백표차 안 나은배 났죠. 부총리님하고 해서 네. 한 200표 아슬아슬했었죠. 그때 재무장관 출신인데. 네네. 그죠? 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정치권, 물론 4년 전이지만 그리고 이제 또 22대 국회 이제 시작됐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정치권. 본인 스스로 정치를 보는 안목이랄까 시각이랄까 정치 비전이랄까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가 아닌 시간을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보낸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원칙과 가치, 정체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같이. 네. 보게 됐고요. 그런 어떤 저는 요새 오히려 제가 더 젊은 시절에 저 스스로를 볼 때 그런 어떤 마음 이런 것을 좀 더 회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쭉 여의도 정치에 있었던 동년배나 후배들의 경우에 흔히 이야기하는 586 세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막 그 어렵고 또 이제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여의도를 벗어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그 동세대나 후배들이 좀 비교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보는 대목들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라는 것들이라든가 세상의 변화를 조금 더 이렇게 체감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현안 좀 여쭤볼게요.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 제안을 뭐 의대 증원 유예죠. 이 제안을 대통령실이 반대한 데 대해서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는 한 대표를 향해 조정자인지 아바타인지 확실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대표로 당선된 거잖아요.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인데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나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당의 이 당원들이 가장 거리가 멀은 것처럼 보이는 대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법 문제도 그렇고 뭐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다 그냥 주저앉았죠. 최혜병 특검법이 대표적인 경우고. 그래서 의료대란 문제도 진짜 뭘 저렇게 해서 뭘 좀 제대로 밀고 갈 건지 그냥 저러다가 그냥 말 건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한 대표가 의지를 갖고 의정 갈등 중재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협의할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민주당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아마 법무부 장관 이런 거 할 적에는 그냥 이 정부가 옳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처음부터 2,000명이 무슨 그렇게 절대적인 숫자냐. 그리고 이런 문제는 풀 때 좀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올해는 놔두고 그 다음 해에는 유예하자. 이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희가 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재 정해진 안을 무조건 부작용이 많은데도 밀어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방식에 대해서 뭔가 조금 변화를 갖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자라는 접근을 하나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즉 이 문제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타결할 수 있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로서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본 거죠.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해법 언급하면서 단계적 증원 얘기하셨어요. 그 단계적으로 제가 증원하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이 네.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숫자도 너무 기계적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숫자가 막 2,000명으로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갖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던 거고요. 큰 틀의 그런 접근법을 제안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것은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와 또 의료계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네. 접근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00명 수준 늘리는 방안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백지화됐던 경험이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안 단계적 증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그런 그 당시에 뭐 실패랄까 무산이랄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반영한 겁니까? 지금 보이듯이 이런 의료계의 증원이 예를 들어 의료계 또는 의사협회 대표적으로 이런 데서 네. 전혀 증원하면 안 된다. 뭐 일도 허용할 수 없다. 이러면 사실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사실 지금까지의 의료계나 의사협회 지도부가 너무 그렇게 막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현실은 온 국민의 공감대가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예.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쪽의 공감대가 섰고 의료계에서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그 전공의들하고 만났을 때 뭐 그 다음 해 유예에 대한 것에 약간의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은 우리
당 소속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위원장이 네네. 이미 그 전에 쭉 만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비공개를 했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아마 비공개를 요구했는데 그냥 본인이 공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서 드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의료계가 입장을 완고하게 가지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크게 늘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도 돼 있고 불가피하다고 의료계도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지난번에 안 됐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건 뭐 그것이 또 여당이 됐건 적절한 방법에 있어서 힘을 보탤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간호법의 경우에 지난 21대 국회 때 김민석 의원 주도로 본회의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에서 폐기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의료 공백 장기화 이런 데 대한 우려에 이제 여야가 공감을 한 배경이 있는데 자. 요 뭐 내용도 조금 변하긴 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법인데요. 네네. 이번에 통과된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근데 같아요. 그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그것이 옳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번엔 사실상 그냥 손을 들고 항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의료 대란을 못 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들조차 의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간호계의 수건을 그냥 받아들인 건데요. 사실은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과 논리는 안 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걸 왜 거부권을 했나. 그러니까 사실은 괜히 조금 시간을 낭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의협은 아주 강력 반발을 했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최고위였습니다. 모두 발언들 보니까 물가, 예산, 역사 논쟁 등 다양한 현안 이제 언급이 됐는데 혹시 기자들이 퇴장한 뒤에 이제 비공개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어떤 주제가 제일 길게 좀 심도 깊게 다뤄졌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그때 다르고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냥 쭉 다루는데요. 오늘만 예로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지금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이거 한동훈 대표의 회담이 의미가 있나. 현재 이제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최혜병 특검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오갔고요. 그 외에 최근에 어떤 전국 흐름 또 최근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뉴라이트라는 말로 불리우는 그런 어떤 이 대통령과 여당의 친일 회기 어떤 움직임, 뭐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께서 여야 대표회동 관련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네, 드릴게요. 자,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로 여야 대표 회동 시기 의제 조율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특검법 발의 이제 여당 측이 요구하고 있는데 특검법 발의는 회동 의제입니까? 아니면 회동 성사 조건입니까? 사실은 회동 대표회담을 대통령하고 이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사실은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대통령의 이제 어떤 변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뭔가를 그래도 이렇게 성과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여야 대표회담도 저희가 열어놓고 본 거고요. 네.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본인의 입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제기한 것이고 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가 내심 원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타진을 했는데 용산에서 노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필요한 그 두 가지를 혹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당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좀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최혜병 특검 자체를 그냥 본인이 먼저 딱 지레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의제냐 성사 조건이냐는 이것
그것이 그러니까 회담을 추진한 배경이고 당연히 됐었다면은 돼야 될 의제죠. 근데 이것이 성사 조건이냐 이 문제는 이미 저희는 한동훈 대표는 이거 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고 그냥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이걸 풀 역량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거 갖고는 만날 의미도 없고 어차피 만나서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안 만나야 되나 아니면 만나서 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대화할 게 있나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여야 별 대표회담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국민적으로 이게 뭐가 국민의 입장에서 얻어낼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성과를 여당 대표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의지나 역량이 없고 실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회의론이 사실은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한동훈 대표 수준에서 우리가 대화에서 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 지금 말씀은 회의론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거를 안 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뭐 결론을 확정한 내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무의미하고 불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른 뭐 의제 이것도 좀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권도 이제 그 회담이 열린다면 조율해야 될 의제인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향해서 대안을 내놓고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그럼 법안 수정을 저희가 위한 이제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까? 전국민 대상이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왜 그거 빨리 안 하냐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약간 이렇게 최상위층을 빼고 선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내부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입장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하는 것이 좋으니까 뭐 그런 것을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등등 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혜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이 그냥 완전히 딱 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움직일 룸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의제로 예상이 됐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회담을 해야 되나 이런 회의론이 야당 내에는 좀 큰 상황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아시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여야 대표 간에 풀면 뭔가 조금 이 답답한 상황에 뭔가 조금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으신 걸 알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국민들께 어떤 그런 기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다는 점에서 그래도 뭔가 민생과 관련한 의제로서 비록 권한이 약한 한동훈 대표라 할지라도 만나서 그 선에서 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뭘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전남 지역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10월 재보궐선거 이제 열리는데 자, 언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경쟁 구도로 놓고 호남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이제 다루려는 분위기도 일부 있습니다. 지역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녀오셔 보니까. 뭐 저희는 이제 뭐 특별히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이런 것들에 크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는 이제 유권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 특히나 전남은 어떤 원천 같은 곳이기 때문에 늘 섬기고 받들어야 될 지역이죠. 근데 그에 더해서 이제는 실제로 호남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궐선거가 있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마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사회, 출생 기본소득 이런 정책을 실현할 최적지를 전남이나 호남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광, 곡성 이번에 보궐선거가 펼쳐지는 영광 같은 곳은 기본소득의 최적지로 보고 있고요. 네네.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출생 기본소득의 최적지로 보고 있고 영광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원전과 관련한 세가 재원으로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지금 이번 주에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또 이한주 연구원장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함께 가서 또 제시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한 우리 당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당이니까 지원했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우리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과 힘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식이니까 여기를 밀어줘야 그래야 우리 집이 발전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 기본사회의 비전이 그게 딱 우리의 발전 전략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밀어주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594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김민석 의원님 30대 젊은 패기 넘칠 때 정말 이미지 좋았는데 지금의 의원님도 젊은 시절에 좋은 정치인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국회 교섭단체를 10석으로 낮추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서 운영위원회에 자동 부의됐다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좀 긍정적인 뜻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님이나 민주당의 뭐 입장이 있을까요? 특별한 현재 공식 어떤 정리된 입장이 있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총선 때 상황실장으로서 이제 우리 당의 정책을 발표할 때 요 관련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정치개혁 저희 당의 공약 중에 이것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은 장기적인 논의 과제로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글쎄 이것이 좀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389님이 간호법 통과 축하합니다. 의사 증원은 수건 사업입니다. 대통령님과 여야정 협의해서 문제 찾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1분 미만 남았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또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 김민석이 앞으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짧게 한 말씀 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 답답함이 너무 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수권 준비를 하는 집권 세력으로 잘 해달라는 바람이 있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전속력으로 달려서 민주당이 제대로 수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말이라